중국과의 격차.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다 중국이 얼마나 캐파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뭐 실제로 점유율이 한 15년 전에는 중국이 한 40, 50% 정도였고 한국이 한 30% 전후였는데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중국이 한 70%대. 70% 넘었더라고요. 제가 저도 맞아요. 자료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10%대, 그러니까요. 20%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한국의 설명은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 LNG 운반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들, 해양 플랜트 뭐 이런 것들로 한국이 점유율은 낮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전략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건 아직 뭐 시장에서 그 만개한 건 아닌데 투자 아이디어가 그 이동원 애널리스트분과 조선과 오늘 변압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선 제가 하반기 전망을 좀 봤습니다. 네. 아톰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이게? 이거는 저도 이제 상반기 지나면서 네. 변동성이 커지고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네. 옛날의 그 산업재에 대한 역사를 좀 다시 뒤져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 때부터 해서 아주 긴 역사 네. 했을 때 항상 똑같이 반복되었던 패턴이 아톰은 유형자산 투자를 의미를 해요. 네. 그 반대 측면이 비트가 이제 무형자산 투자를 그쵸. 얘기하는데 이게 시대마다 약간 용어의 해설이 다른데 증기기관, 철도, 전력, IT, 지금의 AI까지 이런 사이클을 보면 항상 이 유형자산 투자들이 과잉으로 치닫고 버블을 형성하고 그게 터지고 나서 무형자산들이 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철도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까는 거죠. 그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라는 게 철도 깔면서 생긴 거죠. 우리 회계적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면 거기 역간에 이제 시장이 생기고 그쵸. 물류가 생기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투자가 되는 거죠. 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데 네. IT 혁명 때는 광통신이 깔리고 그게 버블을 일으켰다가 꺼지고 나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같은 소프트웨어 또는 웹 기반으로 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의 AI 사이클을 들여다보려고 그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이게 산업적으로는 빅테크 업체들이 재무적으로 건강하니까 또 AI 수요가 급증을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조선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그쵸.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이 전략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투자가 될 테고 선박도 그렇거든요. 이 전략 자산화가 돼요. 확실히 제가 이렇게 업력이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나면 네. 뭔가 이 생각의 깊이가 더 치밀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논리를 끌어오신다는 게 상당히 어쩌면 이 섹터와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었는데 네. 결국 에너지 문제다. 그 네. 중복 투자가 된다 이쪽도.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가 그렇지 않고 자유무역이면은 덜 소요되죠. 하기는 제가 놀랬던 게 중고성가 오늘 데이터보다 깜짝 놀랐었어요. 네. 난 그래 중고성가에 따로 가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 옛날 조선 사이클은. 네, 네. 생각 수요가 엄청 많은 거네요. 네, 예전 같은 거 그냥 빌려 쓰던 건데 네. 미국도 마스가라고 조선소 투자를 하잖아요. 네. 인도도 조선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전략 자산화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성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방산이나 이런 쪽 보면 하나그룹이 생각나는데 조선하면 요즘은 HD 현대 조선그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조선부터 해서 엔진부터 해서 건설기계부터 해서 상당히 그리고 심지어 HD 현대는 정유까지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H현대 그룹이라는 게 이런 쪽 에너지 인프라 이런 쪽에 어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업이 된 건가요,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인프라라는 게 이 운송수단이니까 배가 네. 고정된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올라갈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열사들이 밸류체인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엔진 네. 수주가 1조 들어. 일조 계약을 했어요. 네. 저는 그게 그 엔진이 배에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 이게 원래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네, 예, 저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은 새로운 얘기가 네. 맞고요. 그 전에 육상에서 발전용 엔진으로 여기저기 많이 썼는데 특히 신흥국들은 빨리 전력 수급상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뭐 장기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심지어는 발전선이라고 이제 연근해에서 이 발전선에서 디젤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삼성중공업도 VU식으로 뭐 띄워놓고 산다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식으로. 이게 원래 가능한 거였네요. 원래 네. 말장난칠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전력이 부족해서 어떤 나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 안 나는데 자국의 발전의 20-30%를 그 발전선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튀르키예의 그런 발전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조선하면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요새 불안해하지만 항상 중국이 쫓아와서 범용을 다 먹고 결국 네. 다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도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 우리나라. 음. 중국은 어마어마한데. 근데 네. 여하튼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 거로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네. 그런 중국이 왜 한국 엔진을 이렇게 사다 쓰는 건지 하나 엔진 것도 그렇고 네. 매출 구성을 봤더니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 뒤집어서 엔진 얘기부터 하면은 중국에 한국 엔진이 많이 수출이 돼요. 네. 근데 배를 건조를 할 때 이 배를 건조하는 사람들이 선주나 해운사들인데 이네들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조선 그 배를 건조할 때 중국에서 배를 건조하는데 핵심 기자재인 엔진은 중국보다 한국 걸 선호하니까 이게 선박 가격이 한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나이 든 티내서 좀 그런데 옛날 대우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음. 대우에 들어가는 엔진을 일본 그게 원래였는데 그대로입니다. 맞아요. 그거 쓰면 좋아했는데 그 프린스가 그걸 썼거든요. 맞습니다. 나도 나이 들었다고 뭐라고 하시겠네. 그거 바뀌니까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네요. 그런 선주들은 엔진을 그러면 한국 걸 써야 이게 가치가 있다 보는 거네요. 네, 저도 기억에 어떤 차에 예. 엔진이 벤츠 엔진 쓴다고 광고했던 기억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거는 중국 엔진으로 일부는 대체가 되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엔진을 선호하고 이게 또 연료가 바뀌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디젤 연료를 쓰던 거를 LNG 연료를 쓰고 나중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이런 걸 쓰게 될 텐데 그 기술 변화 때문에 한국이 좀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배를 건조해도 한국 엔진을 쓰는 비율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 하신 중국과의 격차. 네.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소재나 왜냐하면 산업재나 디스플레이 먹히는 것도 그렇죠. 받고 배터리 먹히는 것도 받고 그냥 그렇죠. 공포죠 이제는.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다 먹혔죠. 중국이 얼마나 조강 생산량이나 뭐 캐파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뭐 태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 미국이 막아줘서 그나마 버티는 거지 태양광도. 그렇죠. 그래서 조선도 똑같이 그 질문들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해왔고 실제로 점유율이 한 15년 전에는 중국이 한 40-50% 정도였고 한국이 한 30% 전후였는데 지금 최근 한 1-2년 사이에는 중국이 한 70%대고 70% 넘었더라고요. 제가 저도 맞아요. 잘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10%대, 그러니까요. 20%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한 건 사실상 맞아요. 네. 다만 한국의 설명은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 대형 컨테이너선들, 지금은 해양 플랜트 뭐 이런 것들로 한국이 점유율은 낮지만 돈은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왔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실적이 좋아졌고요. 근데 앞으로는 전략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건 아직 뭐 시장에서 그 만개한 건 아닌데 투자 아이디어가 해외 조선사들을 투자를 해요. 야, 이건 말이 다른데. 왜냐면 저도 지금 방금 전 논리가 네.
우리가 프로덕트 믹스가 좋아져서 고부가 가치로 비싸게 팔아서 우리는 마진이 좋아진 대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해외 투자 형태로 바뀐다. 네, 투트랙이에요. 그 고부가치는 국내에서 하고, 왜냐하면 국내 조선사들은 엔지니어링 능력이나 기자재 소싱 같은데 강점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부가치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네. 군함도 만들고 데이터 센터 선박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엔진이나 기자재 핵심 기자재 같은 걸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해외에 조선사들을 세우고 거기에 현지 인력들을 통해서 원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국 배가 중국 배에 비해서 한 10%가 비싸요. 평균적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적으로 보면 중국 배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운항을 해보면은 한국 배의 효율이 한 10% 정도가 좋아요. 처음에는 10%를 비싸게 사지만 운항하면서는 그 오펙스가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면은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잘하고 한국의 설계나 생산 능력들을 심으니까 한국에서 만든 배 수준의 효율이 나와요. 어느 나라에 어떤 기업이 가서 하고 있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비나신에 비나신 조선소를 하고 있어요. 비나신도 들어봤네요. 네, 이게 나트랑 옆에 있는데, 나트랑 네. 관광 휴양지인데. 맞아요. 그 옆에 있는데 예. 이미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걸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의 조선소를 설립한 건 사실 잘 안 됐어요. 대표적인 게 필리핀의 옛날에 한진. 맞아. 네, 한진. 수빅 조선소. 수빅 조선소. 네, 거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잘 안 됐는데 지금 HD 현대가 다시 인계를 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또 HD 현대가 제일 잘하네요, 이것도. 잘 해요.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다른 지역들에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에요. 범용화된 선박들을 중국과 경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점유율이 이렇게 벌어진 게 고부가치 선박을 한다고 해서 메이크업 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위원님은 되게 솔직하시네요. 많은 조선 애널분들이 그냥 이게 우리가 고부가가치에서 LNG선을 팔면 마진이 많이 난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의아한 게 네. LNG선도 중국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기도 하는데 LNG 운반선 자체가 시장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계속 LNG선이 고부가치다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 저는. 전 세계에서 그 화물선이 의미 있게 운항되는 게 한 12만 척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LNG 운반선이 비싸긴 하지만 LNG 운반선이 700 몇십 척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자꾸 죄송한데 미국 터미널에 이제 가스를 갖고 오면 배를 훨씬 크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네요. 그거는 맞긴 한데 이게 보통 LNG 운반선 한 척이 17만 4천 큐빅미터. 엄청난 거죠. 네, 그게 엄청 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700 몇십 척의 LNG 운반선이 전 세계 천연가스 이송의 한 40%대를 담당하거든요. 엄청나게 많긴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부가치가 높은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건 사이클이 있고 그것만 해서는 계속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거예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독일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던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막혔잖아요. 메르켈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래서 그게 막히고 나서 대체 수요로 천연가스 이송이 안 되니까 파이프가 이송이 안 되니까 대체 수요로 LNG 운반선이 발주가 폭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그 2022년에 발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클 동안에 그것만 기대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시장이 계속 그로스 레이트가 큰 사업이 아니네요.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딱 정체되는. 그래서 조선사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여러 선정들을 같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고 지금은 군함이라든지 엔진, 데이터 센터 이런 다양한 수요들이 늘어나니까 과거처럼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업앤다운 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신지 어떤 조선 애널분들은 조선보다 엔진을 자꾸 탑픽으로들 의외로 요 상반기에 많이들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엔진이 그럼 난 거예요? 엔진이 낮긴 한데 네.
엔진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하나엔진이랑 HD 현대 두 개인가요? 하나 엔진이랑 HD 마린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HD 현대 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 요게 제일 커요. 엔진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 고기를 투자하려면 HD 현대 중공업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비즈니스 자체로 투자를 할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HD 현대 중공업을 사면 조선도 투자하고 엔진도 투자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약간 조선주에서 뭐 삼성중공업 이런 거 빼고 상당히 흥미로웠던 기업 중에 대한조선이라고 제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위원님이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표 주가를 쓰진 않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업데이트는 커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조선도 상당히 회사가 숫자가 좋더라고요. 제가 기준에. 네. 어때요 보이세요? 이런 걸 커버했었던 이유가. 일단 좋은 회사가 커버는 맞아요. 아니죠. TP는 안 내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업데이트 하시는. 네. 좋은 회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탱커선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LNG 아닌 걸로 상당히. 그렇죠. 예. 네, 원유 운반선 같은 그쵸. 걸 하는데 이 탱커선이 한국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통념이 있었거든요. 음. 똑같은 사이즈의 한 300m 되는 배를 만들었을 때 이걸 LNG 운반선으로 하면 대략 지금 기준으로 2억 5천만 불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사이즈의 탱커선으로 하면 한 1억 달러 정도 돼요. 싼 배 만드는 회사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 통념을 깬 거예요. 대한조선의 영업이익률이 26%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다른 지금 뭐 하나오션이 이번에 22%가 나왔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0% 20% 네, 있거든요. 갑자기 삼성중공업 왜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옛날에 다 깠잖아요. 깠는데도 왜 그런 거죠? 나 갑자기 발도 세가지고 들어간데.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낮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환해질을 100%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든 선박이 주로 2024년에 선박이 많은데 그때 이제 해지했던 선가가 환율이 1,200원대 뭐 이런 환율이니까 상대적으로 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수렴해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해. 대한조선 얘기로 들어가죠. 네. 그 대한조선으로 돌아가면은 대한조선의 이 반복 건조 지금 비슷한 크기의 선박을 계속 똑같이 건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계도 갖고서 돈 안 들고 계속 똑같이 찍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중국이 그걸 잘한다고 그러던데. 중국이 잘해요. 우리가 그걸 못하고 우리는 항상 좀 어렵게 만드는데 중국은 찍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규모가 크고 네. 그러니까 근데 선주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찍어낸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게 낫다. 한국에서 하는 게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 대한조선의 모델이 한국의 조선사들이 다른 해외 조선사들을 설립을 하고 그런 모델로 갈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 나눈 HD 현대중공업이 예전에 필리핀의 수빅조선소에 지금 요 급들의 선박들을 반복 건조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 가면서 큰 성장을 이룰 것 같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떤 표준 어떤 생산 공정을 이 효율적인 걸 갖고 딴 데서 찍어내겠다는 건데 우리는 찍을 도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도구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 한국 도크는 더 효율적인 걸로 써야 돼요. 더 비싼 걸로 하고. 네, 비싼 걸로 하고 계속 새로운 선박이 나오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선박에 올리겠다. 이건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지만 올해 연내에 아마 계약이 될 것 같거든요. 비슷한 설계도 나오면 똑같이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한국에서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거고 해외 조선사들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중국과의 물량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LNG선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폭파 안 되게 해야 돼가지고 되게 네. 난이도가 높은 배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나머지 배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다. 네. 근데 대한조선 보다가 저도 간신히 놀랬던 게 이렇게 조선소가 원래 이렇게 무차입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경영을 하나? 좋은 모습이 아니었거든, 저는. 기업이 너무 차입금이 없어도 좀 별로 아닌가요? 그렇죠. 뭐 투자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요. 어떤 투자를 하냐는 건데 사실 대한조선도 그렇고 HD 현대 계열도 돈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 캐시를 왜 다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이클의 호흡을 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조선 사이클은 10년, 20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언제 보릿고개가 올지 모르는데 그 긴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돈을 쥐고 투자안이나 투자 시점들을 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호흡이 다른 산업에 비하면 훨씬 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저의 편견일 수 있는데요. 기업 볼 때 기업이 현금 들고서 제대로 투자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방해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좋다가 그거는 오히려 조선 사이클의 특징으로 봐야겠네요. 그거는. 네, 지금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 사이클의 호흡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신중하게 타진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조선 HT현대만 계속 얘기했는데 삼성중공업도 물론 좋은 회사지만 한화 엔진이 상당히 좀 탄탄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회사죠? 한화 엔진이? 하나엔진은 예전에는 두산 엔진이었고 그러니까요. 두산 그룹의 계열이었고 하나그룹이 참 그런 거 잘해요. 사갖고 와가지고 네. 바꿔놓는 거. 사모펀드 HSD 그러니까요. 엔진으로 바뀌었다가 하나에 가져왔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을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을 갖고 와서 배를 만들었는데 엔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배도 하고 엔진도 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밖에 없었는데 삼성중공업은 엔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 엔진도 생산성이 되게 좋아서 수익성도 올라가고 사업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선박에 보면은 배를 추진하는 저속 엔진이 있고 그 안에서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중속 엔진이 있는데 현대는 이걸 다 해요. 근데 두산 엔진 시절에는 이걸 다 했었는데 이 산업이 안 좋아지면서 중속 엔진은 사업을 멈췄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여러 산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HT현대에 비해서는 지주사가 딱 있으니까 투자할 때 기업이 확 섹시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엔진이라고 했을 때 대신에 독립돼 있다는 건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모회사로 생각을 했을 때는 HD현대중공업이랑 따로 이제 구분돼 있다 정도고요. 경쟁력 측면에서 뭐 HD현대중공업은 중속 엔진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힘센 엔진이라고 자체적으로 엔진 설계를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 엔진은 라이센스 수수료를 주고 설계를 해와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막 이것저것 이쪽에 인프라 사이클 쪽에 이것저것 다 갖고 싶을 때 HD현대 지주사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네. 별게 다 로봇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네. 올해 그 흐름을 보면 지주사 투자하는 게 또 되게 매력적인 아이디어였는데 네. HD현대도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룹이죠. 근데 HD현대 계열사 중에서 그 회사 중에서 HD 건설기계라고 여기도 커버를 하시고 네. 제가 자료위원님 걸 보다 보니까 캐터필러도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투자 사이클의 이번에 본류는 누가 뭐래도 AI 투자 사이클이고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한 기업 찾아봤더니 제가 기준에는 HD 건설기계라고 있던데 네. 맞나요? 아닌가요? 그냥 갖다 붙인 건가요? 아닙니다. 일부는 맞고요. 네. 이 HD현대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에서 현대중공업은 메인 발전 엔진을 하고 네. 현대일렉트릭도 관련이 있어요. 네. HD현대일렉트릭도 관련해서 발전기 같은 거를 하고요. 그리고 HD건설기계도 비상발전용 그냥 비상발전용. 예. 네, 발전기 같은 거를 납품을 해요. 네. 다만 캐터필라는 거기에서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을 하는데 네. HD건설기계는 조금 사이즈 큰 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큰 네. 거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캐터필러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이 그 시장을 요만해도 먹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개발하는 것들. 근데 다른 나라들도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엔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엔진 할 때 HD 건설기계는 원래 굴착기 같은 건설 장비가 메인 비즈니스고. 그렇죠. 이걸 합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인프라코어랑 같이 그쵸. 합병을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성장을 하는데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은 HD 건설기계가 도전자거든요.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에요. 너무 조그만해서. 예. 네, 네. 그래서 대신에 경쟁력이 되게 좋아요. HD 현대 그룹에서 건설 장비의 투자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에이티 건설기가 미국에 상당히 그 진출해서 법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장비가 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 코로나 때 이제 네. 특수가 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갔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의 인프라가 아주 세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나머지 지역들이 좋아요. 광산이 한동안 이제 계속 네. 좋았으니까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 이런 데들, 중남미 그리고 중동도 되게 좋은 상황이고 유럽은 이제 재건 이슈들이 있을 테니까 아, 중동도 재건 이슈 생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굴착기는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구가 파괴되는 게 네. 뭐 기후 변화도 있는 거고 자연재해도 있고 재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산업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원래 하반기 정에서 아톰의 시대라고 했는데 네. 이 현재 사이클의 이 모든 투자가 하나의 단어로 모아지잖아요. 데이터 센터. 근데 그 했을 때 이제 커버하시는 종목들 중에 소위 이 전력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사실 시장의 주도주였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반도체보다 한 4월까지는 여기가 더 많이 효성중공업이 더 올랐다는 점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근데 확실히 많이 꺾여 내려와 있어요. 네. 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LS일렉 뭐 이런데 밸류가 비싸서인 거야? 아니면 이 사이클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된단 말 나오니까 여기가 좀 업황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춰진 건가요? 제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뭔지가 원래.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거죠? 밸류가 컸던 것 같아요. 밸류가 의존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헷갈리고 고민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꺾이는 시점에서 고민을 하고 판단할 텐데 산업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 그거는 그냥 시장에서 카더라였군요. 그냥 데이터 센터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건 전혀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 상황들을 봐도 산업이 계속 확장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뭐 반도체가 뭐 여러 논리로 주가 변동성이 커졌는데 뭐 같이 그런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들 이건 워낙에 장기적인 시계열이니까요. 진짜 DCF로 하면 10년 이후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얹혀진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네. 밸류로 생각하면 반도체가 PER이 5배니 6배니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선행 EPS로 하면은 PER이 작년에 한 30배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 60배 많게는 100배도 갔어요. LS일렉 보고 맞아요. LS이 말씀하신 거죠. 저도 이거 엑셀 파일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딱 보다가. 그래서 그 시점에 근데 당연히 고민을 했죠. 이건 시장에 좀 경고를 주는 게 맞을까? 네. 고민을 했는데 근데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그거 고민했어요. 뭐 지금 뭐 후행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의 경고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바텀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산업적인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러면 최근에 전력 인프라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를 좋아하는 게 산일정이 커버 안 하시지만 제가 좋아해요. 산일정기도 좋아하고 효성도 좋아하고 현대 LS 그룹들 좋아하는데 상당히 고밸류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지금 이 정도 밸류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높긴 해요. 그래도 높다. 네, 네. 굉장히 솔직하신데요. 왜냐하면 내려왔지만 아직도 30배, 50배예요. 한 40배 되더라고. 네. 그게 사실 낮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30배 정도의 수렴을 했고 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신재생의 개통을 연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인프라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리조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긴 사이클인데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으로 사이클이 꺾일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우리의 인프라 기업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전에 마지막 다닌 직장이 LS증권이어서 LS를 좀 아는데 요만큼 아는데 원래 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근데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바텀업을 보셨을 때 네. 상당히 있다 보이시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HD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이미 2010년대 초반에 네. 미국에서 각각 10%대 점유를 했어요. 맞아요. 효성은 대단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 그때는 반덤핑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는 반덤핑이었던 거예요. 네. 점이 있어도. 반덤핑의 정의가 너네 나라보다 싸게 팔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 주고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불공정 경쟁이다라는 건데 그 미국에서 반덤핑 이슈가 나중에 불거져가지고 한국의 점유율이 계속 깎였는데 그게 없던 게 생긴 건 아닌 거예요. 이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이 다 있어요. 두 업체 다. 미국의 인프라 산업재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얘네들은 다 있었던 거고 하니까 나름 경쟁력이 있는 거고 LS 일렉트릭은 미국 공장이 이제 심겨지고 성장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납기를 못 맞춰요, 아무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이 낚인 것 같아요. 납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건설 회사들도 같이 들어가면 다 낚기 맞추고 와서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특히 LS 일렉트릭 납기예요. 셋 중에 밸류가 제일 비싼 이유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빅테크 업체들이 봤을 때는 납기가 엄청 중요한데 그 납기를 맞춰도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가 높지만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금 들어가면은 요 LS 일렉트릭의 배전방 같은 거는 뚜껑을 열면 전력기기들이 엄청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소진이 되면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운 거냐면 네. 앞으로 그 시스템이 계속 쓰이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계속 쓰일 수밖에 없고 네. 가온전선 같은 회사도 그래서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 데이터 센터 내 전력 효율화에 쓰는 거니까 그렇죠. 같이 다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년을 앞으로 봤을 때 그 과거 100년 동안에 구축했던 그 메인 업체들의 그 과점화된 시장에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진입해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균열을 시킨 거네요. 어떻게 보면. 틈이 열린 거죠. 그 데이터 센터라는 매개의 틈이 열렸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점유율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100년, 과거 100년을 봤을 때 그 200년의 변곡점인 거예요. 사실 미국이 네. 이 전력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후졌잖아요. 네.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렇죠. 이 전선망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데. 네. 그 센터장님 어릴 때 110V 썼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순식간에 220V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직 그거 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걸 220을 간 거고 네. 그게 대단한 건데 네. 밖에 나가면 느껴지죠, 진짜. 미국 아직 110V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네. 그게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그게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그래서 같은데. 그런 거고 나 걔네들도 왜 이렇게 후졌냐. 근데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이 아직 크지 않은 시점에서 나라가 여기는 110V, 여기는 220V 쓸 수는 없잖아요. 네.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구조긴 했던 거고 미국은 그 큰 땅덩이가 다 바꿀 수는 없긴 한데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프라에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뭐 소비라든지 다른 데 맞아요.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보면 저는 최근에 고민이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장 단단하게 반도체는 기술 혁신이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력 이쪽은 하여튼 이게 돌아가려면 모든 것은 전력 인프라인데 뭐 어떤 에너지 수단을 쓰던 마지막엔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그럼 아까 조선 이쪽은 HT 현대가 있다면 여기 LS 사면 되겠네 진짜 여기도 셋 다 좋아요. 그래요? 셋 다 있는 ETF 사셔도 괜찮죠.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너무 좀 저 혼자 중구난방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당히 오늘 여러 가지 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리자면 우주 얘기를 하셨지만 우주는 너무 먼 미래고 네. 방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된다. 네, 방산 쪽은 맞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중앙에 파이가 커지는데 그건 확실해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조선에서 가장 큰 인프레시브를 얻었는데 조선이 다들 프로덕트 믹스 해가지고 고가 들어온다 이거만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네, 중국처럼 찍어내는데 해외 가는 회사를 보자. 네, 그럼 HD 현대 그룹 쪽에서 좀 보는 게 좋다 생각.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 이쪽은 100년 사업이다. 네. 듣고 나니까 전력 인프라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밸류가 너무 비싸죠. 아, 네. 근데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시 보기에 괜찮은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그냥 1시간 동안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러면 주로 우주 얘기랑 뒤에 보니까 방산 얘기 많이 있던데 방산 얘기를 많이 적어 놓으신 거죠? 네, 한국은 이제 방산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 우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우주를 한 5, 6년 정도 계속 보고 인덱스 자료를 한 3개 정도 썼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이 산업 자체가 개화가 안 됐다 보니까 예. 책을 쓸 단계까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스페이스X 상장하고 이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보여지니까 그간의 상황들을 다 정리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우주 투자할 거면 미국에 있는 기업 투자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니에요? 한 업체를 찍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스페이스X. 네. 야, 그 정도예요? 제가 아까 자신 있게 물려줄 주시라고 할 줄. 정말 궁금한 거예요. 스페이스X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이걸 탐구하셨잖아요. 네.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그 사람 머스크 책에 화성 얘기했던 게 실현될 것 같아요? 화성은 사실 오래 걸려요. 예. 머스크가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달은 될 것 같아요. 다른. 네. 야. 저도 한때 머스크를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네. 하여튼 스페이스X 최근 상장 후에 주가 너무 빠져가지고 약간 네. 이것도 결국 파이낸스 이슈인가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정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애플을 초반에 투자하는 거다, 버핏이. 이미 시가총액이 2조 달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아니지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주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스페이스X 얘기를 책들이 많이 나와서 봤더니 저도 스페이스 한번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한번 우리 맥주 하면서 못다한 얘기는 따로 한번 나누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머니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더 이렇게 뎁스하고 뭔가 통찰력 있는 애널리스트 보이스나 여러 모시고서 좀 시장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